안녕하세요. 저는 존경스런 저희 아빠의 뜻을 이어받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장인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결혼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결혼이라는 건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결혼을 물질적인 대가를 받는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그런 사람들을 만나봤던 터라 그때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아빠와 가정주부인 엄마 밑에서 외동딸로 자랐습니다. 저희 아빠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집에 와서 자주 얘기해 주셨는데 정말 신기한 게 저희 아빠네 회사엔 장애인이나 노인분들 혹은 이혼이나 사별로 인해 혼자 애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솔직히 전 어릴 때 그게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아빠, 근데 아빠네 회사에는 왜 어디 아프거나 나이가 엄청 많거나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젊고 튼튼한 사람 쓰면 일을 훨씬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럼 아빠도 같은 돈으로 더 이득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말도 맞지만 사람이 돈만 따지면서 살 수는 없는 거야. 아프거나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남들처럼 떳떳하게 자립해서 살아가려면 이 아빠 같은 사람들이 도와줘야 돼. 내 것을 조금만 나눈다면 다 같이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란다. 저희 아빤 돈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고 싶어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소에 봉사활동이나 기부 같은 것도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 아빠를 따라 양로원 봉사를 가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어깨 주물러 드릴게요. 어때요? 시원하세요? 아이고, 조그만 게 손이 어쩜 이렇게 야무질고. 그나저나 엄마 아빠를 닮아서 그런지 마음씨가 참 예쁘네. 나한테도 이런 손주가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할머니, 그럼 절 손주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제가 앞으로 자주 찾아와서 오늘처럼 이렇게 어깨 주물러 드릴게요. 저희 엄마도 아빠처럼 늘 남을 돕고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김장철엔 김치를 많이 해서 독거노인 분들한테 나눠드리고 반찬 같은 것도 직접 만들어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한테 배달하곤 했어요. 그래서 전 나중에 커서 꼭 저희 부모님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부모님처럼 따뜻한 마음을 주변에 많이 나누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전 대학을 졸업한 후 아빠네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 말단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빠네 회사에서 일해보니까 직원분들이 저희 아빠를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틈만 나면 저희 아빠의 칭찬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아휴, 내가 5년 전에 다른 공장에서 일하다가 이렇게 한쪽 손목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을 땐 정말 내 인생이 다 끝난 줄 알았어. 앞으로 밥도 못 벌어 먹고 살겠구나. 난 이제 살 가치도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때 바로 날 구해준 게 우리 사장님이야. 한쪽 손을 못 써서 쉬운 일밖에 못 하는데도 기꺼이 날 채용해 주겠다고 하시더라고.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는 우리 사장님은 정말 천사야, 천사. 저희 아빤 어려운 사람들을 채용해서는 월급도 안 밀리고 꼬박꼬박 주셨고 직원들을 아랫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늘 존중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직원분들이 그만두지도 않고 정말 오랫동안 성실하게 일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아빠도 너무 자랑스러웠고 아빠를 믿고 일해 주시는 직원분들한테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아빠의 회사에서 차근차근 배우면서 일을 하다가 20대 중후반에 친구의 소개로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저보다 3살 많은 사진 작가였는데 돈 욕심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매진하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원하는 사진을 얻기 위해선 밤을 새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는 정말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죠. 한 번은
저한테 깜짝 선물로 정동진까지 가서 일출 사진을 찍어온 적도 있었습니다. 선영아, 올해 처음으로 떠오르는 해가 참 예쁘지? 선영이 넌 정말 좋은 사람이니까 이 해처럼 남들을 환하게 비춰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남자친구는 사진 공모전에도 여러 번 당선되고 남는 시간엔 수강생들을 모집해서 사진 수업도 하는 정말 실력도 있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어요. 전 그런 남자친구와 2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남자친구네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남자친구네 부모님이 두 분 다 너무 인자하시더라고요. 아유, 우리가 아들만 둘이라서 예전부터 딸이 갖고 싶었는데 이렇게 참한 아가씨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한다고 하니까 딸이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좋네요. 우리 이제 가족들 사이니까 시부모 될 사람이라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생각해요. 알았죠? 그 후 제 생일 땐 남자친구네 아버지가 회사로 꽃다발까지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때 저희 직원분들이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와, 시아버지 되실 분이 생일이라고 이렇게 꽃다발까지 보내주신 거예요? 세상에, 저희 시아버지 내 생일이 언젠지도 잘 모르시는데 진짜 부럽다, 부러워. 하루는 남자친구네 집에서 김장을 한다길래 도와드리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네 어머님이 제가 힘들까봐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아유, 김장이 얼마나 힘든 건데 이 고운 손에 시뻘겋게 양념 무치게 만들면 안 되지. 아니에요, 어머님. 저 어릴 때부터 저희 엄마랑 김장을 얼마나 많이 해봤는데요. 저 진짜 잘할 수 있으니까 믿고 맡겨봐 주세요. 그래서 제가 무채도 썰고 파도 썰고 있는데 혹시라도 제 손 다칠까봐 엄청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거의 절 무슨 공주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더군요. 그러다가 김장을 다 하고 나선 보쌈도 맛있게 삶아서 저한테 직접 먹여주셨어요. 자, 우리 예비 며느리, 아, 해봐라. 어때? 김장 잘 된 것 같니? 우와, 진짜 맛있어요. 역시 어머님이 양념 비율을 기가 막히게 잘 맞추시나 봐요. 저 결혼하면 어머님한테 많이 배워야겠는데요. 전 이렇게 결혼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남자친구네 부모님과 자주 왕래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제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였어요. 남자친구는 저희 집에 자주 선물도 사들고 찾아오고 하루는 저희 아빠 차를 같이 세차한 적도 있었답니다. 아버님, 아까 들어오다 보니까 차에 먼지가 많이 꼈던데 오늘 저랑 같이 손세차 하시는 거 어때요? 제가 세차하는 만큼은 정말 깔끔하게 잘하거든요. 아유, 내 차가 지금 더러운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자네한테 세차를 같이 하자고 하나? 남의 집 귀한 아들한테 그런 것까지 시킬 수는 없지. 남의 집 아들이라뇨. 저 아버님 사위될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섭섭해요. 남자친구는 저희 엄마 아빠 결혼 30주년 기념으로 멋진 옷까지 빌려서 사진도 찍어주더군요. 저희 엄만 마치 신혼부부가 된 것 같다며 엄청 좋아하셨어요. 어머, 역시 우리 예비 사이가 직업이 사진작가라 그런지 사진을 진짜 잘 찍네. 여보, 나 이렇게 보니까 당신이랑 결혼할 때 당시처럼 예쁘지 않어? 사진 하나 찍었을 뿐인데 3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설레고 좋네. 그렇게 전 행복한 분위기 속에서 결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결혼 전부터 이렇게 행복하면 결혼하고 나선 얼마나 더 행복한 나날들이 이어질지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남자친구와 같이 미리 전화해둔 예식장에 상담을 받으러 가는데 운전을 하고 있던 남자친구가 갑자기 인상을 쓰고 배를 부여잡는 거예요. 오빠, 배가 또 아파? 며칠 전에도 배 아프다고 했잖아. 혹시 어디 탈난 거 아니야? 그런가? 딱히 이상한 거 먹은 건 없는데 왜 이러지?
아무래도 요즘에 결혼 준비하느라 신경을 써서 그런가 봐. 남자친구는 별거 아니라는 듯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전 괜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사실 남자친구가 최근 들어 살도 눈에 띄게 빠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병원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장염이나 위염 정도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날벼락일까요? 병원에 간 남자친구는 정말 충격적이게도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오빠, 이거 오진 아니야? 어떻게 오빠 나이에 암에 걸릴 수가 있어? 혹시 모르니까 우리 다른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해보자. 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다시 검사해보자고. 그렇게 다른 병원에도 가서 다시 검사를 해봤지만 역시나 결과는 똑같았어요. 결혼을 몇 달 앞뒀는데 대장암 말기라니 저는 정말 절망감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는 한순간에 암 환자가 되어버렸고 수술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전 남자친구가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오빠, 많이 힘들지? 오빠 혼자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이 너무 아파. 차라리 내가 오빠 대신에 아팠으면 좋겠어. 아니야. 아파도 나 혼자 아픈 게 낫지. 어떻게 널 아프게 해. 그나저나 선영아, 내가 정말 너한테 미안해. 이제 몇 달 후면 너한테 예쁜 웨딩드레스 입혀줄 수 있었는데 이젠 그러질 못하게 됐잖아. 오빠, 지금 내 웨딩드레스가 중요해? 나 그까짓 드레스 못 입어도 괜찮아. 난 그냥 오빠가 항암 치료 열심히 받고 몸에 있는 암이 싹 없어져서 다시 건강하게 일어났으면 좋겠단 말이야. 전 하루가 멀다 하고 남자친구를 찾아가 병간호를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네 부모님이 저한테 엄청 고마워하시더군요. 선영아, 우리 아들이 이렇게 아픈데도 떠나지 않고 옆에 있어줘서 정말 고맙구나. 우리 아들이 널 생각해서라도 분명히 씩씩하게 다시 일어날 거다. 저희 부모님도 남자친구를 워낙 좋아하셨기 때문에 자주 남자친구를 찾아와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자네, 몸은 좀 괜찮은가? 지난번에 봤을 때보다 더 야인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되네. 난 자네가 얼른 씩씩하게 일어나서 예전처럼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하지만 온 가족의 응원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는 점점 상태가 위독해져만 갔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남자친구가 제 손을 꼭 붙잡고선 힘없는 목소리로 이러더라고요. 선영아, 아무래도 난 여기까지인 것 같아. 그동안 나 많이 좋아해주고 내 옆에서 지켜줘서 정말 고마웠어. 그동안 너랑 보냈던 시간들은 하늘나라에 가서도 절대 잊을 수 없을 거야. 근데 선영아, 난 네가 나 없다고 해서 우울해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내가 떠나고 나면 나 같은 사람은 깨끗하게 있고 더 좋은 사람 만나. 알았지? 오빠,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오빠 아니면 안 되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제발 그런 약한 소리 하지 마. 어? 남자친구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며칠 후 결국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사랑했던 남자인데 이젠 볼 수 없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장례식장에서도 미친 사람처럼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장례식이 끝난 후 남자친구의 부모님께서 저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영아, 그동안 정말 고마웠다. 우리 수환이가 세상 떠나기 전까지 네 덕분에 참 행복했을 거야. 어머님,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전 오빠랑 결혼해서 오순도순 행복한 가정 꾸리는 게 꿈이었는데 이제 영영 그런 거 못하게 됐잖아요. 저 오빠가 너무 보고 싶어요.
아이고, 이 안쓰러운 거. 그래도 넌 정말 좋은 사람이니까 우리 수아이 말고도 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젠 우리 아들은 있고 네 인생을 살아가려무나. 우리도 널 딸처럼 생각하고 참 예뻐했지만 세상 떠난 우리 아들 때문에 널 붙잡아 둘 순 없구나. 어머님, 저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못한다고요. 그날 전 남자친구네 어머니와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전 결혼까지 약속했던 남자친구의 부모님과도 이별을 하게 되었어요. 아들을 잃은 슬픔이 참 크실 텐데도 끝까지 제 행복을 빌어주시는 모습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후 전 너무 힘들어서 한동안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회사랑 집에선 괜찮은 척 하려고 애썼지만 퇴근하고 집에 오는 길에 맨날 눈물이 났어요. 게다가 너무 슬퍼서 밥도 잘 안 넘어가고 잠도 오질 않더군요. 그런데 제가 힘들어하는 게 겉으로 티가 다 났는지 저희 부모님이 절 많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선영아, 많이 힘들지? 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자가 그렇게 됐는데 어찌 멀쩡할 수가 있겠어. 그런데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해도 되고 눈물이 나오면 그냥 속 시원하게 울어도 돼. 네 가슴 속 아픔이 사라질 때까지 엄마랑 아빠가 따뜻하게 품어줄 테니까 언제든지 이렇게 안겨서 펑펑 울려무나. 전 그제 엄마 품에 안겨서 어린아이처럼 크게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니까 그제야 마음이 조금은 진정이 되더라고요. 그 이후 전 언제까지 슬픔에만 빠져서 살 수는 없다는 생각에 더 바쁘게 열심히 살기로 했습니다. 여전히 회사 일도 열심히 하고 주말엔 엄마와 같이 동네 어려우신 분들한테 반찬을 만들어 나눠드리곤 했어요. 할아버지, 저희가 반찬 가져왔으니까 끼니 거르지 마시고 꼭 챙겨 드세요. 반찬 떨어질 때쯤 또 갖다 드릴 테니까 아깝다고 아껴 드시지 마시고요. 아유, 이거 매번 고마워서 어쩌나. 나같이 몸 불편한 노인네가 젊은 사람들 고생만 시키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네. 아니에요. 저희 고생 하나도 안 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반찬 만드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전 취미로 집에서 수채화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예쁜 꽃이나 풍경을 그리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힐링이 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가끔씩은 엽서에 그림을 그려서 주변 사람들한테 선물하기도 했답니다. 어머, 이거 진짜 선영 씨가 그린 거예요? 그림 진짜 잘 그린다. 세상에, 이거 어디 가서 팔아도 되겠어요. 저는 건강을 위해 운동도 꾸준히 했어요. 출근하기 전에 새벽 일찍 일어나 집 앞에서 조깅도 하고 일주일에 2번씩은 테니스도 쳤습니다. 정말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고 정신없이 보냈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처음 세상을 떠났을 땐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았는데 막상 시간이 지나니까 가슴 속에 상처도 아물고 저도 남들처럼 웃으면서 지낼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제 나이도 30대 후반이 되었어요. 그동안 남자를 한 명도 안 만나고 바쁘게만 살아왔는데 주변을 되돌아보니 제 친구들은 거의 다 결혼해서 애까지 키우고 살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는 아는 언니 한 명이 저한테 남자를 소개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처음엔 직업이 의사라고 해서 조금 부담스럽긴 했는데 한번 만나보니까 저와 가치관이나 성격이 잘 맞는 것 같더군요. 선영 씨, 선영 씨는 혹시 꿈이 뭐예요? 인생에서 꼭 이루고 싶거나 그런 거 없어요? 저요? 전 제 일도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독불장군처럼 혼자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랑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삶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저도 그게 꿈인데 제가 그래서 의사가 된 거거든요. 제 능력으로 아픈 환자들의 병을 낫게 해주고
새로운 생명을 주고 싶어서요. 저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더 오래 누릴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또 없잖아요. 그렇게 전 소개로 만난 그 남자와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전 남자친구가 세상을 떠난 후 10년 만에 새로운 사랑을 만나게 된 거죠. 남자친구는 저한테 무척이나 잘해주더라고요. 한 번은 같이 길을 걷다가 제가 발을 헛디뎌서 발목을 삐끗했는데 갑자기 저보고 업히라고 하는 겁니다. 선영아, 얼른 나한테 업혀. 요 앞에 정형외과 있으니까 거기 가서 얼른 치료받자. 뭐? 창피하게 어떻게 업혀서 가. 내가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그럼 그렇게 굽이는 힐을 신고 걸어가겠다는 거야? 안 그래도 삐끗했는데 무리해서 걷다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얼른 나한테 업혀. 내가 병원까지 얼른 데려다 줄게. 남자친구는 제가 조금만 다치거나 아파도 엄청 신경을 써주는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저의 사소한 것까지 관심을 가지고 챙기더라고요. 하루는 남자친구가 절 화방에 데려가서는 좋은 물감이랑 붓을 사주는 거예요. 오빠, 수채화 물감 중에서 이게 제일 좋은 건 줄 어떻게 알았어? 붓도 종류가 엄청 많은데 어떻게 알고 고른 거야? 그거야 내가 너 사주고 싶어서 미리 다 공부해 온 거지. 내가 그림의 글자도 모르지만 너한테만큼은 좋은 선물을 해주고 싶어서 인터넷으로도 찾아보고 유튜브도 엄청 많이 봤거든. 전 그렇게 세심하게 절 배려해주는 남자친구를 보며 이런 사람이라면 결혼을 해도 되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을 약속하고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예비 시댁은 형편이 좀 안 좋다고 듣긴 했는데 가보니까 집도 오래된 빌라에다가 평수도 작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비 시댁에 가서 예비 시부모님과 같이 식사도 하고 대화도 나누는데 예비 시모가 저한테 이것저것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나저나 아버지가 사업을 하신다고? 그럼 직원은 몇 명이나 있나? 연 매출도 꽤 괜찮게 나오나? 직원은 그래도 꽤 있는 편이고요. 연 매출까진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그냥 직원분들 월급 밀리지 않게 드릴 만큼은 돼요. 그런데 예비 시모는 저한테 월급은 얼마 받는지, 보너스는 있는지 꼬치꼬치 캐묻더라고요. 저는 곤란한 질문은 빼고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것만 대답했습니다. 남자친구한텐 여동생이 3명이 있었는데 2명은 결혼하고 막내 여동생만 결혼을 안 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날 같이 있던 예비 막내 시누이도 저한테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언니, 우리 오빠 어디가 좋아요? 직업이 의사라서 좋은 거예요? 하긴 나 같아도 의사 만나면 무조건 꽉 붙잡겠다. 언닌 우리 오빠랑 결혼하면 완전 호강하겠네요. 첫인사에서부터 가족들이 자꾸만 돈 얘기만 많이 하길래 나중에 남자친구와 둘이 있을 때 제가 좀 서운한 티를 냈어요. 오빠, 근데 오빠네 가족들은 왜 자꾸 우리 아빠 사업이랑 내 월급 같은 걸 그렇게 궁금해 하시는 거야? 나 솔직히 다들 하도 집요하게 물어보시길래 얼마나 부담스러웠는지 몰라. 아, 사실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사업하다가 나 고등학교 때 망하셨거든.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어렵게 살았는데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우리 가족들이 조금 돈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 그런데 우리 아버지와는 달리 예비 장인어른께선 사업을 오래 잘 운영하고 계시니까 그냥 그게 부럽기도 하고 궁금한 점도 많아서 그러시는 걸 거야.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가질 필요 없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어요. 그 후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도 인사를 하러 왔는데 저희 부모님이 엄청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저희 부모님한테 엄청 싹싹하게 굴었거든요. 어머님, 아버님 건강은 제가 평생 책임지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어머님, 아버님의 주치의라고 생각하십시오. 남자친구는 저와 저희 부모님이 봉사활동을 갈 때도
따라다니더라고요. 평소에 환자를 많이 상대해봐서 그런지 양로원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도 말을 참 부드럽게 하더군요. 할머니, 어디 편찮으신 데는 없으세요? 제가 이래봬도 직업이 의사거든요. 어디가 어떻게 안 좋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금방 나으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아유, 의사 양반이 참 친절하네. 그럼 나 요즘에 소화가 좀 안 되고 속이 좀 더부룩한데 좀 봐줄 수 있어? 최근 들어 입맛도 없어서 밥도 잘 안 들어가거든. 그 후 상견례도 진행하게 되었는데 상견례 자리에서 신혼집 얘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비 시부가 곤란해하는 표정으로 저희 부모님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형편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니어서 아들 결혼하는데 신혼집 하나 못 해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업이 망하고 나서 오랫동안 대출금을 갚느라 모아놓은 돈이 없거든요. 그러자 저희 아빠가 선뜻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괜찮습니다. 애들 신혼집은 제가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즘 세상에 어느 때인데 꼭 신혼집을 남자가 해오란 법은 없지 않습니까? 아이고, 정말 그래도 될까요? 저희가 능력이 없어서 걱정이었는데 사돈께서 그리 말씀해 주시니 정말 감사하네요. 사실 저희 아빠가 오랫동안 회사를 운영하면서 쌓아놓은 재산이 꽤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빠가 신혼집을 해준다고 하니까 예비 시부모님이 엄청 좋아하시더군요. 저도 아빠 덕에 안정적으로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상견을 마친 후 저와 예비 남편은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예비 시모가 절 부르길래 갔더니 갑자기 무슨 종이 한 장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 조만간 혼수 보러 간다며? 혼수 살 때 아무거나 사지 말고 거기 써 있는 걸로 사라고 내가 한번 적어봤다. 아참, 원래 혼수는 여자 쪽에 사는 거 알지? 네? 아, 보니까 다 고급 가전에다가 비싸면 1,000만 원까지 하는 고급 가구들 뿐인데 이건 좀 부담스럽네요. 그리고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저희 집에서 집도 해주시는데 혼수까지 저보고 하라고 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어차피 넌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면 평생 우리 아들 월급 갖다 쓸 거 아니니. 근데 돈 잘 버는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면서 그 정도도 못해? 남들은 의사랑 결혼하면 그 정도는 다 기본으로 한다고 하더라. 세상에 상견례를 하기 전까진 저한테 그런 말씀 한 번도 없었는데 상견례 후에 결혼 준비를 제대로 시작하니까 다짜고짜 고가의 혼수를 요구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일단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그 자리를 빠져나와 예비 남편한테 따졌습니다. 오빠, 아까 어머님이 말씀하신 거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냥 우리끼리 있는 돈에서 적당히 하면 되지. 무슨 저렇게 비싼 옷을 해오라고 하시는 거야. 그리고 솔직히 우리 아빠가 집까지 해주시는데 혼수까지 나보고 하라고 하면 오빤 도대체 뭘 해오는 건데? 나 결혼 비용 가지고 이렇게 따지고 싶지 않은데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서 그래. 네 말도 일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 생각엔 우리 어머니 말씀이 더 맞는 것 같은데 솔직히 내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은 별로 없지만 앞으로 벌 걸 생각하면 가치가 엄청나잖아. 그러니까 결혼 초기엔 너희 집에서 더 돈을 많이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세상에, 저는 예비 남편이 그렇게 말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평소에 의사라고 으스대는 성격도 아니었고 돈 가지고 욕심내는 모습도 못 봤거든요. 그래도 전 그동안 예비 남편이 보여줬던 모습이 정말 좋았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믿어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자꾸 예비 시모가 저한테 황당한 요구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예, 내가 고급 이불집을 하나 알아봤거든. 예단으론 거기서 파는 최고급 이불을 하는 게 좋겠구나. 내가 우리 친척들 중에 누구누구한테 돌려야 하는지 알려줄 테니까
그 숫자에 맞게 알아서 준비하렴. 세상에 예비 시모가 저한테 혼수도 다 하라고 하는 걸로도 모자라 엄청 비싼 고가 이불을 사돈의 팔촌까지 다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철없는 예비 막내 시누이도 저한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언니, 저 선물로 명품백 하나만 사주세요. 언니 결혼식 때 저도 예쁘게 입고 가서 사진 찍어야 되는데 들고 갈 백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언니가 돈만 주시면 제가 알아서 사올게요. 아니면 카드 빌려주셔도 되고요. 아니, 아가씨가 주인공도 아닌데 결혼식 때 그런 비싼 백을 들고 갈 필요가 있어요? 지금 아가씨가 들고 있는 그 가방도 괜찮은데 그냥 그거 들고 와요. 저도 그렇게 비싼 명품백은 안 들고 다닌다고요. 게다가 예비 시모가 자꾸 저한테 예비 막내 시누일 저희 아빠 회사에 취직시켜달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로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예비 남편한테 들어보니까 예비 막내 시누인 여태까지 제대로 일해본 경력도 없고 아르바이트도 맨날 한 달도 안 하고 그만뒀다고 들었거든요. 어머님, 죄송한데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저희 아빠가 직원을 뽑을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성실함이거든요.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자기 일처럼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아무래도 아가씨는 그런 면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요. 뭐? 너 지금 우리 딸 무시하는 거니? 아니, 우리 딸이 여태까진 지 멋대로 살았지만 앞으로는 성실하게 다닐 수도 있는 거잖아. 아휴, 사장 딸이라고 유세 떠는 것도 아니고 진짜 치사해서 못해 먹겠네. 그런데 예비 시모나 예비 막내 신이가 그럴 때마다 예비 남편이 제 편은 안 들고 자꾸 가족 편만 들더라고요. 아휴, 어차피 가족들 사이인데 그냥 우리 어머니가 해달라는 대로 좀 해주면 안 돼? 솔직히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무리한 욕을 하시는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새언니 될 사람이 통 크게 내 동생한테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 말하는 예비 남편을 보고 쎄한 기분이 들더군요. 제가 여태까지 알던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예비 시댁에 갔는데 예비 시부가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예, 너 결혼하고 나면 우리 집에 얼마나 자주 올 거니? 우리가 그래도 우리 아들 의사 만드느라 엄청 고생했는데 당연히 네가 며느리 노릇 정도는 잘 하겠지? 난 적어도 너희가 매주 한 번씩은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밥을 먹었으면 좋겠구나. 마음 같아선 우리 모시고 살라고 하고 싶은데 그래도 너 생각해서 많이 봐준 거야. 네? 아버님 죄송하지만 제가 평일엔 회사를 다니고 주말엔 봉사활동도 많이 다녀서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2주에 한 번도 아니고 매주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뭐? 아니 매일매일 문안 인사로 오라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오라는 건데 그것도 못해? 세상에 요즘 젊은 애들은 며느리 노릇 하나도 안 한다더니만 너도 딱 그런 부류인가 보구나. 저는 이런 상황이 반복될수록 점점 이 결혼을 해도 되는 건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상견례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 왜 자꾸만 저한테 다들 무리한 욕을 하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저희 아빠가 절 불러서 이러시는 거예요. 선영아, 내가 너희 신혼집으로 알아본 집이 하나 있는데 평수가 25평이라더라. 그 정도면 너희 둘이 사는데 불편하지 않겠지? 전 솔직히 서울 집값이 한두 푼 아닌 것도 잘 알고 있었고 25평이면 둘이 살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아빠한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예비 남편한테 가서 그 얘기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예비 남편은 제 얘기를 듣자마자 정색을 하더니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뭐? 25평? 아니, 난 당연히 36평에서 40평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25평이 뭐야? 25평이 뭐가 어때서? 우리 아빠가 딸이랑 사이 편하게 살라고 신혼집 해주신다는데 그게 몇 평이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우리 둘이 사는데 25평이면 충분하잖아.
참나. 이왕 해주실 거면 신경 좀 더 쓰시라고 해. 사업하시는 분이 왜 이렇게 통이 작아? 내가 진짜 많이 봐줘서 30평대까진 이해해 줄게. 근데 30평대도 못 해줄 거면 나 결혼 안 해. 이 결혼 못 한다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순간 제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태까지 결혼 준비를 하면서 예비 시댁 식구들이 저한테 무리한 요구를 할 때마다 예비 남편이 그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하길래 쎄한 기분이 들었는데 이게 그냥 쎄한 느낌으로 끝낼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좋은 사람으로 알고 있었던 예비 남편도 알고 보니 의사라는 걸 내세워 저희 집에서 뭐라도 더 뜯어가려고 하는 인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전 결국 이 결혼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게 됐습니다. 뭐? 30평대가 아니면 결혼을 못 해? 그래, 그럼 결혼하지 마. 뭐 25평짜리 아파트는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서 솟아나는 줄 아니? 나도 너 같은 놈한테 내 인생 낭비하기 싫으니까 그냥 결혼하지 말자고. 뭐? 결혼하지 말자고? 참, 너 그러다 나중에 후회한다. 솔직히 말해서 의사랑 결혼하는데 너네 집안에서 너무 양심 없게 행동하는 거 맞잖아. 솔직히 우리 어머니가 요구한 혼수랑 예단에 40평짜리 고급 아파트까지 받아도 내가 손해보는 결혼이야. 알어? 아, 그래? 그렇게 손해보는 결혼이면 하지 말라니까. 결혼을 무슨 거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돈으로 다 따져댈 거면 뭐하러 나랑 결혼해? 나도 무슨 사채업자처럼 나한테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하는 너네 가족들한테 질렸거든? 그러니까 그냥 우리 결혼 없었던 걸로 해. 그냥 앞으로 너랑 나랑 남남하자고. 참나, 그러면 뭐 내가 못할 줄 알아? 그래, 그럼 그렇게 해. 나도 겨우 25평짜리 아파트나 해주는 너희 집안 사위로 들어갈 생각 없으니까 그냥 파혼하자고. 세상에, 저는 그놈이 그렇게 돈 욕심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으면 결혼 약속을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 돌변해버린 걸 보고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서 결국 파혼하자는 결론을 내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다음날 예비 시모였던 여자가 절 찾아오더니 다짜고짜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예, 넌 왜 이렇게 고집이 세니? 아니, 너네 아버지한테 말해서 좀 더 큰 집으로 해달라는 게 그렇게 어려워? 그리고 너 우리 아들이랑 헤어지면 너만 손해인 거 몰라? 너 지금 굴러 들어온 복을 네 발로 뻥 차버린 거야. 알어? 너 내가 인심 써서 이번 한 번만 봐줄 테니까 그냥 내 말대로 해라. 내가 지난번에 가져왔던 혼수 목록 다시 가져왔거든. 여기 있는 거 그대로 해온다고 하면 내가 너 며느리로 받아준다고 약속하마. 물론 집도 당연히 더 큰 거 해와야 되고 결혼하면 나한테 용돈도 100만 원씩 보내는 걸로 해라. 알았어? 세상에 뻔뻔해도 그렇게 뻔뻔할 수가 없더라고요. 자식 가지고 장사한다는 게 바로 이런 말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전 그 아줌마가 저한테 내민 혼수 목록을 받아선 그 자리에서 박박 찢어버렸어요. 이야, 너 지금 버릇없이 뭐 하는 거야? 네가 아주 뭐가 뭔지 아직도 제대로 모르는구나. 참나, 의사 남편 얻으려면 당연히 그 정도는 해야지. 그럼 뭐 공짜로 의사 사모가 되려고 했어? 25평이라 말만 듣고 막말을 쏟아내는 놈한테 뭘 더 얘기해요? 그나저나 이거 어쩌죠? 굴러 들어온 복을 차버린 건 제가 아니라 아줌마랑 아줌마 아들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전 이제 아줌마랑 볼 일 없으니까 그만 가볼게요. 어차피 전 아줌마 아들이랑 결혼할 생각 없으니까 더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안 그래요? 예, 잠깐만 기다려봐라. 나랑 얘기 좀 더 하자고. 그 아줌마가 절 붙잡았지만 저는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저희 아빠가 사주시려고 했던 집이 15억 원짜리 고급 아파트라는 건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하기도 전에 그놈이 25평이라고 난리를 치길래 얘기를 안 했을 뿐이었죠. 그런데 그 아줌마한테 그 얘기를 들었는지 이번엔 그놈한테서 전화가 오더군요. 선영아,
아버님이 해주신다고 했던 집이 정말 15억짜리 아파트야? 아, 내가 그런 줄 알았으면 너한테 그렇게 심한 말 안 했지. 난 아버님이 그냥 어디 변두리에 있는 싸구려 아파트 해주시는 건 줄 알았단 말이야. 선영아, 내가 말실수한 거 정말 미안해. 내가 이렇게 사과할 테니까 그냥 우리 결혼 원래대로 진행하는 걸로 하자. 어? 야, 너 나랑 결혼하면 손해라며? 손해보는 짓을 뭐하러 하려고 해? 어차피 얘기 다 끝났으니까 구질구질하게 굴지 마. 난 너처럼 돈만 밝힌 인간도 싫고 너네 부모처럼 자식 가지고 장사하려는 사람들도 지긋지긋하니까. 왜 그래, 선영아? 내가 이렇게 너한테 미안하다고 하잖아. 난 그냥 평생 좁은 집에 살았다 보니까 넓은 집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그랬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 어머니가 틀린 말 한 건 없잖아. 나랑 결혼하면 내가 앞으로 월 1,000만 원은 벌어다 줄 텐데 결혼할 때 너희 집에서 좀 더 투자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너도 나처럼 돈 잘 버는 의사랑 결혼하려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뭐 너 돈 보고 결혼하려고 했는 줄 알아? 난 네가 날 세심하게 챙겨주고 마음씨도 따뜻한 것 같길래 결혼하려고 했던 거야. 네 직업이 의사든 말든 난 아무 상관없었다고. 그런데 이제 보니까 네가 했던 그 행동들이 전부 다 가식이었잖아. 결국엔 너도 의사라는 네 직업으로 결혼할 여자네 집안에서 한탕 크게 땡겨보려고 하는 속물이었다고. 나 너처럼 돈밖에 모르는 놈 한 트럭을 갖다 줘도 싫으니까 당장 전화 끊어. 너랑 너희 가족들한테 돈 퍼다 줄 다른 여자 만나서 결혼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선영아, 제발 이러지 마. 선영아. 저는 애원하는 그놈을 뒤로하고 전화를 확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 부모님한테 파혼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저희 부모님이 엄청 황당해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우리 앞에서는 엄청 좋은 사람인 척 하길래 너랑 결혼하면 참 잘 살겠다 생각했었는데 어쩜 그럴 수가 있니? 그나저나 그 집안 식구들도 참 웃긴다. 아, 우리가 의사 사위를 돈 주고 사오는 것도 아니고, 아, 어떻게 자식 가지고 장사할 생각을 해? 그래도 저희 부모님이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라며 저를 토닥여 주시더군요. 그렇게 전 그놈과 파혼을 하고 평소처럼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그놈이 저희 회사에까지 찾아와선 저한테 아주 울고불고 매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선영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 다시는 의사라고 잘난 척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나랑 다시 만나주라. 어? 나 진짜 너 아니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때 저희 아빠가 안에서 성큼성큼 걸어 나오시더니 그놈한테 크게 소리를 치시더군요. 야, 이 거머리 같은 놈아. 너 당장 여기서 안 꺼져? 우리 딸이 아니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내 돈 아니면 안 되는 거겠지. 세상에 의사 면허 하나 가지고 있다고 어디서 장사질 할 생각을 해? 어디서 우리 딸이랑 우리 집안을 호구로 보고 쪽쪽 빨아먹을 생각을 하냐고.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의사 되고 나서 주변 사람들이 막 절 우러러보니까 제가 대단한 사람이 된 줄 알고 착각해서 그랬어요. 저희 부모님도 아들이 좋은 직업 가졌으니까 그만큼 더 대우받고 싶어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제발 저 좀 받아주세요. 저 진짜 선영이한테도 잘하고 어머님 아버님한테도 잘할게요. 콩으로 매줄 쓴데도 네 놈 말은 안 믿어. 그러니까 내가 아주 다리몽댕이 분질러 버리기 전에 당장 여기서 나가. 당장 안 나가? 아, 김대리, 이놈 안 되겠으니까 당장 경찰 불러. 이런 놈은 아주 경찰한테 끌려가서 혼쭐이 나봐야 돼. 아버님, 이러지 마십시오. 아버님. 그놈은 경찰을 부른다는 소리에 겁이 났는지 꽁무니가 빠지게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 모습이 정말 구질구질해 보이고 우스웠어요. 그 이후에도 계속 저한테 문자와 전화로 구구절절 매달리길래 아예 그 전화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딴 놈하고 말도 섞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결혼할 뻔했던 그놈이랑 파혼을 하게 된 후 전 그냥 일에만 집중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굳이 결혼하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저희 아빠의 뜻을 잇는 것도 좋은 삶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사실 예전부터 아빠의 회사를 물려받아서 운영을 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거든요. 돈도 돈이지만 저희 아빠처럼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회사에서 번 돈으로 이웃에게 나눠줄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 그 이후로 평소보다 더 열심히 봉사활동을 다녔습니다. 보육원에 가서 애들 먹을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배식을 하는데 그게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얘들아, 이모가 반찬 맛있게 만들었으니까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어야 돼. 알았지? 많이 먹고 쑥쑥 크렴. 우와, 오늘 반찬 진짜 맛있겠다. 나 장조림 엄청 좋아하는데. 이모, 맛있는 반찬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또래 다른 사람들은 결혼하고 애를 키우며 사는 사람들도 많지만 전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제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도와주면서 살려고요. 그리고 양로원에 계시는 노인분들이나 장애인 복지관에 계시는 분들도 제 가족이라고 생각하려고요. 생각해보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굳이 가정을 꾸리지 않아도 이렇게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면 그것도 또 다른 행복이겠구나 싶더라고요. 얼마 전엔 저희 회사 직원 한 분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고 퇴사를 하셨는데 퇴사하기 전에 저희 아빠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하시더군요. 사장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 남편이랑 사별하고 혼자 애 키우느라 정말 막막했는데 사장님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저희 아들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게 출퇴근 시간도 조정해 주시고 저희 아들 아플 때나 급한 일 있을 때 편의도 많이 봐주셨잖아요. 그때 겨우 2살이었던 저희 아들이 벌써 초등학교 5학년인 거 아세요? 저희 아들은 사장님이 키워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서도 사장님 은혜 잊지 않고 열심히 살게요. 사장님은 정말 복 받으실 거예요. 눈물까지 글썽이며 저희 아빠한테 몇 번이나 고개 숙여 인사하는 그 직원분을 보고 저도 가슴이 찡해지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어려운 사정을 배려해주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저희 아빠가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저도 앞으로 저희 아빠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명언 중에 돈은 자동차 여행의 휘발유 같은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행 중에 휘발유가 떨어지면 곤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유소만 돌아다닐 순 없다는 얘기인데요. 돈은 연료가 될 순 있지만 목적지가 돼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저도 만약에 돈을 목적지로 삼았다면 그 집안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다 들어줬을 거예요. 그렇게만 했으면 평생 의사 사모 소리 들으면서 부유하게 살 수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제 가치관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놈과 파혼을 하게 된 겁니다. 전 돈보단 사람의 인성과 서로 따뜻하게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사연을 듣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너무 돈만 바라보고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엔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많으니까요. 아마 다들 현명하신 분들이라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전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